안녕하세요. 2019년 서울시 9급 한국사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지방직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번 서울시 문제도 역시 9급 지방직에 못지않은 아주 쉬운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90점 정도를 맞지 않으면 뭐 합격권을 노릴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네요. 막상 막한데요. 자, 1번 갑니다.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만의 이동과 집권 과정 1번, 그 다음에 진대법과 빈민구제 2번이죠. 정답은요. 번금 8조에 나타난 사회상, 비파형 동건 문화권과 국가의 성립. 자, 난이도 예,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의 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갑니다. 이것도 난이도 극하죠. 보기에서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육자평제와 16관 등재 및 백관의 공복제정. 3세기 고유왕 아닌가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건 4세기 후반 371년 근초광 때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2담론은 6세기 무령왕이죠. 그죠?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담론 설치는 우리나라 기록에는 없으니까요. 양서와 양직공도의 중국 기록만 있으니까요. 불교를 받아들여서 통치 이념을 정배한 것은 384년 침류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초광의 손자죠, 침류왕이.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역, 니은, 그죠? 그리고 리을 디귿이 되겠죠. 2번입니다. 난이도 역시 극하. 자, 3번 갑니다. 보기에서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천지가 개벽한 뒤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가 없고 또한 왕과 신하도 없었다. 단지 9추장? 각기 백성을 거느리고 농사를 지며 살았다. 9추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늘을 보니 얼마 뒤 자주색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에 닿았다. 줄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빛 상자가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색 알 6개가 들어있었다. 14흘날 아침에 다시 모여 상자를 열어보니 6알의 어린아가 되었다. 용모가 뛰어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김수로왕 설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설화를 모르면은 9, 6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신라를 생각할 박혁컷에도 알에서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예.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한번 풀렸었거든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모의고사 만들어서 풀렸던 문제를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풀이 과정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때도 학생들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모의고사를 볼 때도 오히려 신라 부분. 근데 신라 파트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조선의 유민이 육촌을 이고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정이라는 우물에서 알 얘기가 나오면서 박혁거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김수로왕의 설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가야는 알이 6개, 그러면 신라는 알이 하나,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설화 부분에서. 예? 자, 그때도 제가 이 모의고사를 냈는데 그대로 이제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가지고 냈는데 그때도 알 얘기 때문에 헷갈려 하더라고요. 알에 대한 설화에 대해서 건국신화가 신라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가야도 있으니까 이건 김수로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상이네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난이도가 상이 되죠. 왜냐면 나라를 모르니까. 그죠? 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리을 부분, 2번의 리을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침략이 되네요. 백제입니다. 재상을 뽑을 때 정삼, 이것도 백제네요. 자, 그 다음에 큰일이 있을 때 화백회의를 통해서, 이건 신라고요. 그 다음에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새를 화폐와 같은 교환수단을 이용하기도 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의 선단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알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를 신라로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두 개의 지문을 갖고 헷갈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아예 이 설화 또는 신화의 개념을 모른다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를 상 정도로 잡을 수가 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4번 갑니다. 발해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 고구려 유민을 토인이라고 불렀어요. 토인, 줄 거놓으시고 토인이라고 써놓으세요. 왜냐면 토인하면은 말갈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구려 유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토인이라고 불렀다는 것. 중앙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해 문화가 섞여 있는 가미된 형태를 보였다. 맞습니다.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금을 설치해서 귀족 자제에게 유교 경제를 가르쳤다. 맞습니다. 주자감.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했는데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요? 이건 사실은 좀 그래요. 모르죠 우리가 정확히는요. 근데 유추하면은 당이죠. 왜냐면 당은 그때 당시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사실 일본과의 사절 파견이 35회나 되니까요. 그러나 당으로 가는 교통로가 두 개잖아요. 왜냐면은 영주도가 있고 내륙으로는 영주도가 있고 바다를 통하는 거는 또 바로 조공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당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가요. 삼국의 사회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 6일을 간출해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 이게 수나라의 1차 침입을 격퇴한 직후니까 서기 600년이거든요. 1차부터 4차까지 모두 영양왕 때 나온 거니까요. 자, 백제의 승려 원칙이라고요? 원칙은 통일신라의 승려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현장법사의 제자로서 규기와 대립을 벌여서 유식불교 법상종의 발달에 기여했던 사람인데 신라의 승려죠. 백제의 승려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난이도 극하. 신라의 진흥왕은 두 아들의 이름을 동륜, 금륜 등으로 짓고 자신은 전륜성왕으로 자처했다.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백제 말기에는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기도 했다. 여러분들 백제의 서산마의 삼존불상 거기에 보면 이제 미륵도 새겨져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렇죠. 미륵사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6번 갑니다. 고려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주연군이에요? 주진군이에요? 주진군이잖아요. 1번이 답이죠. 난이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2군인 응양군과 용호군은 왕의 친위 부대 3,000명이잖아요. 응양군 1,000명, 그 다음에 용호군 2,000명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죠. 6위 중 성문을 지키는 감문인은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궁성과 성문 수비를 맡았다. 이거죠. 직업군인 경군에게 군인전을 지급하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입시켰다. 그래서 군인호가 따로 관리되잖아요. 군인의 호적도 따로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고요. 7번 갑니다. 보기에 가나와 같은 권위를 받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 태조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했으나 대개 초창기 이름으로 일이 번거로워 결이 없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호가 매양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횡포를 부려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르서 시무 28조. 그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로서 대우할 때 신하는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오대조 정족평인지 아니면 김심원이 육정육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이제 최승로의 오대조 정족평의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가나 어쨌든 요건 성종 때의 건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족과의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태조 왕건이죠. 29명의 부인을 얻었죠. 노비양건법을 실시해서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켰다. 광종입니다. 그 다음에 양현고를 설치하고 보문관과 청영각을 세워서 유학을 진흥시켰다. 예종. 연등회를 축소하고 팔관을 폐지하여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억제했다. 사실은 연등회 팔관의 폐지라고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축소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정답은 어쨌든 4번으로 볼 수가 있네요. 성종이니까요. 그죠?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년결사, 요 7번 문제는 약간 그 부분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이 정답은 4번으로 할 것밖에 없고 성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등의 팔관에 대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백년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복잡한 이론보다 종교적 실천을 강조했다. 그죠? 그래서 종교적 실천, 그 참회와 수행을 하는데 이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법화삼매창이다 뭐다 그래갖고 한 20여일간 수행을 하면서 단계별로 밟으면은 참회가 끝나는 걸로 추정을 해서 백년결사의 그런 신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뭐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조대장경은 고려정기에 만들어진 대장경 판목이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직공기에 다시 막는 것이다. 이렇게 가죠. 거란이 아니죠. 몽골이라서. 자, 제가 7번에 4번은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갖고 축소라고 써있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문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등의 팔관의 폐지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료를 다시 한번 아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자, 갑니다. 각후는 삼국시대의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고승전을 지었다. 사실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1215년 최충원 집권기 몽골 침략기 이전에 쓰여진 건데요. 1215년이니까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승려들을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거는 삼국시대의 승려들의 전기만 남아있어요. 각훈의 해동고승전은요. 그 이련이 이 해동고승전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죠. 부정확하고 틀린 게 많다 이래가지고 진울은 깨달음과 더불어서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난이도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9번 가요. 복에서 미출신 그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가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노비를 불러와 모아 모의하기를 나라에서 경인 계사년 이후로 경인년이라고 한다면 1170년 무신정변이죠. 그 다음에 계사년 하면은 1173년 김보당의 난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신정변서부터 김보당의 난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찌 고생만 하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니 여러 노비들이, 그건 만정의 난이잖아요. 만정은 누구의 노비죠? 최충원의 노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1번 갑니다. 최충의 구대학당을 비롯한 사학시도가 융성한 거는 문종 때잖아요. 고려 중기 문종 때지 고려 후기 무신정권 때는 아니죠. 그죠? 경주 일대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라 부운동이 일어났다. 이비의 난이 있었잖아요. 경주 일대에서. 그죠? 이 이비의 난은 물론 그 이전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이제 운문과 초전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이민 때 일어난 거고요. 이비의 난은 1202년인데 요거는 최충원 집권기에 일어난 거죠. 경주에서 신라 부운동이죠. 정해쌍수와 도노 점수를 주하는 수선사 결사운동. 진울은 바로 최충원을 비롯해서 최씨무신 정권의 지원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자, 소의 거주문은 금은철 등 광업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생산을 바치게 됐다. 이건 고려시대 내내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특별하게 맞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썩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 3번은 모두 최씨무신 정권 때의 특성을 잡아놓고 1번을 답으로 했으면서 4번은 전체 고려시대에 적용될 수 있잖아요. 물론 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를 썩 잘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자, 아까 7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0번 갑니다.
조선 태종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섬서를 두어서 지폐인 저화를 발행했다. 저화, 종이돈을 발행한 거 태종이방원 맞죠? 그죠?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화폐경제를 촉진시킨 것은 숙종이라고 봅니다. 그죠? 상평통보의 최초 발행 시기도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인조보다는 숙종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요. 숙종 때 최초로, 숙종 내지는 적어도 빨라도 현종 때가죠. 효종 때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폐경제를 촉진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숙종. 지계를 발급해서 토지 소유권, 이건 고종 때, 대한제국 때 아닌가요? 그죠? 지계 발급 사업.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 세종 때죠. 요것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난이도가 다 고만고만하죠.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각고 홀에서 공물을 상납하라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이게 지금 방납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선조실록의 방납에 대한 얘기고 아주 흔하디 흔한 사료죠.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은 대동법이네요. 광해군 시기에 실시했다.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경기일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대동법이? 맞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쌀 12마리예요. 맞네요. 대동법.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품하는 덕대라고요. 난이도 극하죠. 덕대는 여러분들 광사 운용에서 설점수세제가 효종 때 나온 이후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던 전문 경영인을 덕대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덕대라는 말을 빼고 뭘로 하면 되는 겁니까? 공인이죠. 그죠? 납품하는 공인이 등장했다. 이래야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달했다. 맞죠? 그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가요. 보기에 토지개혁안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죠. 지금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즉 여전에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릇 30집 정도를 묶어서 일여로 하고 그 일여의 토지는 일여의 사람으로 하여금 30집으로 하여금 공도로 경작하게 하고, 여전제잖아요. 이건 정약용이 전론에서 주장한 거 아닙니까? 자, 니은 갑니다.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전 및 부를 한정하여 1호의 영업전을 삼기를, 영업전을 강조하고 있네요. 한전제. 그죠? 그리고 이 영업전을 이제 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익의 한전제니까 정약용과 이 기역니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난이도 극합니다. 흔한 사료의 흔한 답이죠. 그죠? 똑같은 사료 문제는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모두 기출문제 집에는 흔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베이스고 워낙 흔한 사료고요. 여기저기에서 정말 수십 번은 볼 수 있는 사료들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점초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극하예요. 복의 의서를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나왔잖아요. 마과해통은 정조 때 여러분들 정약용. 그죠? 그 다음에 의방유치는 세종 때고요. 향약구읍방은 고려 고종 때 대장동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뭐 아까 그 지방직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약간 유사성이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두어 문제 정도가 그런데요. 리을, 디귿, 기역, 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 지도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김정은은 대동여를 지도를 편찬하기 위해서 이미 청구도 등을 제작했다. 맞습니다. 청구도를 수정 보완하면 대동여 지도가 되는 거니까요. 정상기는 백리척을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 맞습니다. 모눈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도 모눈조기를 활용하는 건 조선 후기에 상당히 많은 지도들에 응용됩니다. 이게 한두 개의 지도가 아니에요. 그죠?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판목은 압수소각되었다. 이게 일본 애들이 떠들었던 거 아닌가요? 일제강점기? 그죠? 근데 자, 뭡니까? 이게 실제로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판목들은 모조리 1990년대에 그러니까 대동요 지도의 그 인쇄 판목들을 갖다가 대원군이 전부 다가 걷어들여 갖고 불태웠다라고 일본 애들이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지하 수장고 속에서 90년대에 발견됐다. 그래서 대동요 지도의 판목을 불태웠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동요 지도를 설명할 때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4번인 거예요. 그죠? 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15번 갑니다. 위정척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최익현은 1870년대 외양일체론을 그들이 비록 외인이라 하나 실은 양족이옵니다. 이런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개항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맞습니다. 1870년대죠. 이양로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하면서 통상 반대 운동을 1860년대를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이양로가. 맞습니다. 기정진 등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려서 조선책략을 주도했던 건 이만손 아닌가요? 이만손. 기정진은 1860년대 척화주전론의 쌍두마체예요. 이항로와 더불어서. 그래서 기정진이 썼던 글이 바로 약물금단론이죠. 1860년대 이항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척화주전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1880년대에 81년이죠. 정확히 영남만인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영남만인소하고 관련 있는 사람은 이만손이죠. 이만손. 홍제학은 1880년대에 주함회국의 신료를 처벌하고 서양 물품과 서양 서적을 불태울 걸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을 능멸했다고 해서 결국 능지처참을 당했죠. 이 홍제학이라는 인물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영남만인소라고 한다면 기정진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만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너무 가벼운 문제들, 자, 그 수박 걸닦기식의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일천하게 공부한 사람들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수준 높게 지엽적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수준의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요. 16번 가요. 보기에 비추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는 가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례할 겸 서구의 근대 문물 시찰을 위해 1883년 미국의 보빙사절단을 파견했다 이게요. 보빙사의 구성원은 민영익, 홍영식, 서강범 등 11명이었다. 자, 이건 가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보빙사절단 1883년. 삼국간섭에 참여한 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잖아요. 러프독. 용안포를 강제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한 건 러시아고, 거무도 불법 점령하고 영국이죠. 운산군강 채굴권. 제가 그래서 미운오리 새끼라고 맨날 외우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운산군강이라고 해서. 예? 우리나라 금의 4분의 1을 채굴했는데 미국이 채굴한 이 운산군강 금이 일본의 금본위 화폐 제도에 기여를 하죠. 왜요? 국제 시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일본이 여기서 채굴을 해서 일본에 팔았거든요. 미국이 채굴해서 일본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가요. 16번도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문제고요. 보기의 협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한국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과 자를 수 있는 면직,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이를 시행한다. 1907년 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 또는 정민연이라고 해서 정미 7조약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협약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각부의 차관 내 일본이 임명돼서 이른바 차관 정치가 시행됐다. 맞죠?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다. 왜냐면은 이 3차 한일협약의 부수각서에 군대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이 3차 한일협약의 부수각서, 한일신협약의 부수각서에 군대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2번 맞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기는 것도 맞죠. 사법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뭐예요? 기후약조, 기후각서 1909년. 경찰권이 박탈당하는 건 1910년 6월에 경찰권 위탁협정이죠. 그죠? 만국평화회의 이상설, 이거는 헤이그 특사 사건이잖아요. 자,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자고요. 첫 번째가 헤이그 특사 사건이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그걸 뒤에서 배후로 지목돼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또는 3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리는 것이 강요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차관서부터 해서 통감의 역할이 커지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수각서에서 군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해산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병이라는 식으로. 이건 난이도가 상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에 보려면.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의 원인이 되는 게 헤이그 특사 사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고종이 퇴위당한 다음에 정미 7조약이니까 맞지가 않죠. 그래서 3번은 이후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요. 그죠? 거의 유사한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로 2번 정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1907년에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요 순서를 거의,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완벽한 적중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1907년도의 사건들은 계속 훈련을 시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18번 갑니다. 복에서 일제강점기의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평양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고 1922년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면서 추진되는 거니까 20년도부터 추진된다고 봐야 돼요. 3.1운동은 1919년이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이에요. 60만세 운동은 1926년이고요. 그러면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 니은 기역 리을 디귿 3번이네요. 그죠? 자, 19번 갑니다. 복위의 선언문 발표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다한 박토 위에 뿌리려고 하는 바이다. 물은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하의 형태로의 전제로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해슬픈 것임을 교시한다 하면서 쭉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생일동, 요 사료는 현재 8종 교과서에 들어있는 사료고요. 여기에 8종 교과서, 저도 요 사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한 문제를 냈는데요. 한참 고민을 했어요. 요 사료 가지고 어떻게 4.19 혁명을 엮을까? 교과서에 몇 개의 교과서에 들어있는 사료인데 요거 한 문제만 유일하게 지금 8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를 대본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4.19 혁명 때 학생들이 발표한 거란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맞습니다. 장면 정권이 수립됐다. 맞습니다. 민족 자주통일 중앙협의회, 민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는 것이죠. 민간통일론의 그런 특성입니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56년도에 열렸을 때 야당 후보로 신익희와 조봉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의 신익희와 그 다음에 진보당 창당 발기위원회 소속의 조봉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봉암 씨는 이때 당시에 진보당을 창당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등록을 진보당 창당 발기위원회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 2명에 여당 후보 이승만 1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그 대통령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움직임이 선거전 속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기차 안에서 유세를 가던 신익희 씨가 사망한다 이게요. 그래서 단일화는 결국 실패합니다.
선거 며칠 전에 신익희 씨, 야당 후보인 민주당의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그리고 진보당 창당 발기위원회 소속인 조봉황이 30%의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신익희를 추모하는 추모표, 이건 무효표죠. 죽었으니까. 이 무효표하고 그 다음에 진보당 창당 발기위원회 소속의 조봉암의 표를 더하면 50%가 넘어요. 이승만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단일화가 있었다면, 신익희가 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56년 그 해에 진보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58년도에는 결국 진보당이 해산이 되면서 간첩 혐의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4.19 혁명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긴 하죠. 중상 정도가 되네요. 20번 갑니다.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한다면 이건 간선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6년 임기의 간선제. 그럼 이건 유신헌법이에요. 1972년도에 이제 발의돼서 개정되었던 유신헌법이죠.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개됐다. 이거는 65년도에 한일협정이 맺어지는데 대개 64년도에 6.3 시위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72년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3.1 민주구국성, 3.1운동을 기념하면서 민주구국선언을 내세웠던 것은 1976년 유신체제의 서슬이 18월 때란 말이죠. 3.1 민주구국선언은 1976년입니다. 유신체제가 1972년도에 발족돼서 제4호왕국이라는 이름으로 1979년까지 유지되는 거, 아니 1979년,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1980년에 해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된 건 1948년이죠. 그죠? 민생 안정을 위해 농가부채 탕감, 화폐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5.16 군사정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961년 이후가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좀 너무 낮으면 변별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간에 여러분이 항상 일정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를 닦는 훈련을 학습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